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연휴 지나고 첫 촬영이니까 새해 인사해도 될 것 같아서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주식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는 자산관리라는 큰 흐름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과연 이 어려운 시장, 이 어려운 시황 안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신 분도 자산관리에 기반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톱다운 투자의 선구자, 선두주자, 혹은 많이 알려지신 분,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홍춘욱 리치고 대표님이십니다. 인사를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하고 안 맺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실제로 만나 뵈은 건 오랜만이어서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네요. 오늘은 서론 빼고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갖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올해 들어서 작년 하반기에도 별로 그다지 주식시장이 좋지는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 특히 갑자기 좀 많이 빠졌어요. 1월 중순 이후로. 워낙 많이 올랐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비싸다 3,300 이런 주가 지수가 비싸다는 분들도 많았으니까 조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빠질지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들도 작년 말 올해 주가 전망한 거 보면 고점 3,300, 낮게 봐야 한 2,800 정도 봤는데 지금은 2,800이 오히려 더 높아 보이는 코스피 지수 밴드를 조정을 했는데 고점을 2,800 놓고 저점 2,500까지 내리는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기 때, 급락기 때 개인 투자자들이 또 우르르 몰려갖고 공포심에 투매를 했다 그러면 이제 조정의 끝에 어떤 징후가 보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텐데 들여다보니까 개인들이 별로 또 팔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었죠 그때. 그래서 이 지수 자체만 보면 2,700도 무너졌었고 잠깐 2,600도 봤었기 때문에 지수만 보면 이제 좀 살만한 가격에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싼 종목도 되게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데 또 증권사들 최근에 나오는 그 보고서들 보면 아니다, 함부로 사지 마라. 지수 밴드도 낮췄기도 하지만 이거 기술적 반등일 수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 이런 그 경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홍 대표님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저가 매수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시네요. 저가 매수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반대 매매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반대 매매가 뭐냐면 돈 빌려서 투자를 하던 분이 주가가 급격히 하향 조정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안해지면서 추가적으로 담보를 주지 않으면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 시초가로 반대매매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진콜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1월 하순부터 엄청 나왔죠. 물론 그 해프닝도 있었지만 하루 반대매매 규모를 둘러싸고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왔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못 견디고 종목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일단 저는 좀 주식을 살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첫 번째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 2,600 정도 왔을 때가 우리나라 PBR,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략 한 배 정도 되는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LG 엔솔 들어오면 이게 또 달라지곤 합니다만 일단 저는 MSCI 코리아 지수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2,600포인트 정도 전후가 되면 이게 종합주가지수 2,600 정도가 되면 PBR 1배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자가 안 날 테니까 올해도 북밸류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온다라는 걸 감안하면 연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사실 0.9배 근처였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PBR 0.9배 깨질 때 주식 사서 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었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0.8배 레벨이었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0.7배.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때는 한때 0.6배까지 갔습니다만 이런 역사적인 패닉이 되면 거기서 한 10%더 빠지는 건 그건 저는 참을 수 있다고 봤고요. 그 정도 주식시장이 패닉에 의해서
주가 역사적인 평균 레벨이 1.1 정도 되는데 그걸 10% 이상 하회하고 더군다나 올해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더 빠진다라고 하면 일단 뭐 제 전 재산을 들어 산 건 아니고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달러를 조금씩 팔아서 예. 연말에 한 번 또 1월 말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저 딴에는 저가 매수했습니다. 예. 사실 홍 대표님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같은 거를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2,700 막 무너지고 이 시기에 주식 샀다고 인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제가 이제 주로 관심 있어 하는 분들, 그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는 종목들, 업종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이제 실적 대비 주가가 싼 종목들 뭐 이런 것들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제조업이라든지 은행, 보험 같은 이제 금융주 이런 쪽에 좀 맞춰져 있는 편이에요. 근데 지난 2년간 저희들이 성장주가 하늘로 빛이 솟는 걸 봤잖아요. 눈으로 목격을 했죠.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급락기에 성장주들이 주가가 대폭 빠졌으니까 야 이거 지금 이거 기회 아닌가. 성장주들이니까 한참 잘 나가는 종목들, 미래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주가가 막 반토막, 뭐 3분의 2까지 이게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예. 선택지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저희 이번 설 연휴에 이모님 댁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이종 사촌 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나 LG에너지 솔루션 갖고 있는데 주가가 이번에 확 빠졌다. 야 이거 지금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이버 주가가 엄청 빠졌는데 지금 기회 아니냐? 저한테 이제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형한테 싫은 소리 잔뜩 하다가 이게 무슨 소용인가? 예, 그런 의미,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원래 이제 홍 대표님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이 아니라 시장을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 ETF 이것과 이제 다른 자산을 같이 섞어서. 함께 네, 운용을 맞습니다.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 성장주와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 좀 거들어 주신다면. 예, 그 무너진 주도주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네, 그 2015년 제가 모 연금에 있었을 때 어디 컨퍼런스를 갔어요. 해외에 있는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뭐 이제 세계적인 대표적인 증권사가 하는 컨퍼런스였겠죠. 갔는데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자기가 추천하는 종목들을 산업별로 쫙 이야기하는데 한국 기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화나잖아요. 그래서 발언권을 얻어서 묻었죠. 한국 기업은 뭐가 좋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모레퍼시픽이다. 네, 그러니까 2015년이니까요. 네. 이제 거기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포스코나 또는 우리 조선지주 같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굴뚝 또는 첨단 정보통신 산업들은 뭐 굉장히 폄하하면서 한국에서 살 회사는 아모레퍼시픽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듣고 이게 끝나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시장에 얼마나 많은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 아모레퍼시픽을 그분이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내수 시장이 개방되는 가운데 끝없이 성장할 거다라는 그 강한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장주 투자의 특성이에요. 성장주는 어떨 때 좋냐 하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들 죄다 다 힘들 때 그때 혼자 독주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2020년 BBIG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쪽 업종이 왜 그렇게 좋았냐 하면 그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불황이었거든요.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그렇게 마이너스 성장할 정도로 경제가 되게 어려울 때 성장하는 기업 귀하죠. 반대로 지금 어떤가? 작년 4%에 이어서 올해 3% 성장할 것 같고 작년 200조에 이어서 올해는 못 나와도 한 220조 정도 영업이익 나올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 이제 컨센서스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웬만한 기업들이 전부 다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혼자 독야청청 성장하는가? 남들도 같이 성장하는가? 이렇게 저는 묻는 거죠. 그건 뭘 뜻하냐 하면 경제가 인플레가 나고 금리가 오르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때는 성장주 투자는 조심해야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장주를 그때 바라보는 사람들이 시야가 어떻게 되냐면 비교 대상군이 많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아모레퍼시픽만 막 성장할 땐 거기만 쳐다보는 게 맞고 그때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저도 뭐 사실 그 뭐 연금 있을 때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조선 회사들 보니까 막 정말 도크가 다 차가고 있고 철강 회사들 보니까 너무 배당을 많이 줬는데도 불만을 가질 정도로 그렇죠. 이익을 잘 냈고요. 또 자동차 회사들 봤더니 막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이라고 그러고 반도체 회사들 봤더니 앞으로 1년은 더 간다 그러고 다 이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성장주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되냐면 전부 다 이익이 나는데 넌 뭐가 그렇게 독보적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성장으로는 투자자의 눈을 만족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넷플릭스랑 그리고 메타가 그렇게 주가가 빠질 실적이 아니었는데도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은 전부 다 나오는데 너도 나왔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우린 그 정도로 기대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 성장주 투자가 힘들 때가 있대죠. 남들 다 성장하는데 내가 더 독보적인 그런 성장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 압박과 부담감을 느끼며 투자하는 게 이게 성장주 투자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는 경제가 좀 힘들 때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고 마이너스 성장 이야기 나오고 마이너스 금리 나올 때가 성장주. 반대로 지금은 경기 민감주, 선호주들 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 바로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들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제가 그 이종사 촌형한테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100만 원에서 50만 원 됐다고 싼 게 아니다. 그렇죠. 예, 50만 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홍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홍 대표님 페이스북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ETF 매수한 거를 인증을 하셨어요. 이렇게 딱 계좌 스샷을 갖고 올리셨더라고요. 예. 다들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홍 대표님이 본인의 투자를 이렇게 어딘다가 인증하는 거를 옛날에 한번 본 일이 있나? 거의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 네. 그만큼 확신이 있어서였나요? 확신이 있다기보다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앱도 개발을 한 사람이고 예. 또 저를 팔로우하시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책도 이번에 썼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저는 이런 신호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이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식시장이 2,700이 그때 아마 깨지려고 그럴 때였을 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700 깨지려고 그럴 때 그때 달러를 들고 있었던 거를 환전을 해서 환율 1,200원 될 때 환전해서 그걸로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이른바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 그냥 가치가 급등한 자산을 조금 팔아서 지금 현재 되게 힘들어하는 자산을 사는 그런 행동들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런 식의 투자도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샀다 그러면 한 종목에 올인 또는 잘 달려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는 상따, 불타기 이런 것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 강세장의 특성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투자도 있다. 시장이 빠질 때 웃으면서 사는 투자도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냈는데 그 다음에 마님한테 혼났죠. 이렇게 간종짓 하지 말라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 전에 책을 내셨어요. 홍 대표님 지금 이제 리치고 대표님이 정식 직함인데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책을 여러 권 내셨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내신 책이 이 책이에요. 예, 돈의 흐름이 올라타라라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돈 주고 사서 봤습니다. 이 책 얘기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게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홍 대표님 책을 안 읽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경험했던 책이 돈 좀 굴려봅시다라는 책이었어요. 2010년대 초반이었죠. 그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책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을 보니까 그 책의 개정판 아니면 또 실전서 이런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돈 좀 굴려봅시다 그 책이 어떤 그 각 나라의 인구 그리고 환율 수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출 효과,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채찍 효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 감사합니다. 제 고정관념이 막 이렇게 깨지는 느낌이었었거든요. 이번에 출간하셨던 이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이 책하고 과거에 그 돈 좀 굴려봅시다하고 그 책의 어떤 간단 비교 아니면 어떤 이번에 내신 책의 어떤 특징
간단하게 요약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돈 좀 굴려봅시다는 예. 교과서. 교과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공부한 걸 다 집어넣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밀도감 있고요. 그리고 차근차근 정말 예제까지 풀어가면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예.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나온 이제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는 이제 그 책을 조금 더 쉽게 실전용으로 쓴 예. 일종의 참고서 또는 문제풀이집. 예. 네, 그러니까 답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오답을 풀이해주는 예. 책. 예. 이런 책의 생각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이라는 이름을 차마 못 따는 게 처음에 이제 돈 좀 굴려봅시다 원고를 놓고서 이걸 개정판을 써야자고 쓰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한번 다 썼던 거를 새로 쓰려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예 그러지 말고 그냥 새로 책을 쓰자 그러고 원래 책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개정한 거는 책의 후반부에 그 부록으로 밀고 스테이지 1, 2, 3 해서 그냥 실전 투자에 지금 직면한 지금 당장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요 질문들을 한번 답하는 형태로 예. 책을 써봤습니다. 사실 돈 좀 굴려봅시다나 이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라는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은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기준되는 지표들을 놓고 비교해 가면서 성과값을 측정하는 내용들이에요. 비슷한 류의 책으로는 예전에 그 가치투자협회장으로 계시는 그 신진호, 맞습니다. 예, 신진호 회장님이 쓰신 전략적 가치투자라는 맞습니다. 책이 있었죠. 그 책도 그 책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지금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어떤 그 기간 동안 20년이죠. 20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지표를 좀 추적을 해서 그 결과값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한국 주식하고 다른 자산을 매칭을 시켜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거를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아유,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돈 좀 굴려봅시다나 이번에 이 책이나 공통적인 한 가지의 메인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이제 한국 주식과 한국 주식에 굉장히 좋은 보완제 역할을 해주는 미국 국채에 같이 투자하는 이 두 개를 같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한 책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평가를 해서 지표 평가를 해서 원달러 환율이 그렇죠. 3개월 이상 상승을 했거나 또는 하락을 했을 때 한국 주식을 사거나 팔고 맞습니다. 미국 주식 그만큼 그 사거나 판 비중만큼을 미국 국채를 사거나 판 반대로 역매매하는 이 스위칭 맞습니다. 매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값을 나왔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달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 한 가지가 환율을 지표값으로 보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3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라는 기준을 삼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감이죠. 일종의 감인데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좀 공포가 강해지고 1,100원 밑으로 혹은 1,050원 밑으로 하락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아서 원화가 너무 좀 가치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죠. 네. 1,050원 정도에서 1,200원 사이라는 이런 절대값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3개월 연속 상승 하락 이렇게 이제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국채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팔아서 한국 주식 ETF를 사셨다고 했을 때가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찍는 날인가 그랬던 거로 기억을 해요. 예. 그걸 다 기억하세요? 예. 그러면 그때 그 한국 주식을 사신 날, 달러 자산 팔아서 한국 주식 사신 날이 1,200원을 찍어서였나요? 아니면 3개월 연속 상승을 해서였었나요? 예, 둘 다 맞죠. 둘 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1,200원이라는 값은 저도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원화가 좀 너무 싸게 거래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레벨이다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3달 연속이라는 이런 값들을 좀 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투자하는 게 참 어렵고 또 그 예. 과정에서 고통이 너무 커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들 표현으로는 잔파도에도 되게 상처를 입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보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이맘때가 1,07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1,200원이다. 그럼 벌써 한 12, 13% 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많이 오른, 전년 동기 대비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이 많이 오른 환율이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 그게 뭘 뜻하냐면 환율의 상승 압력이 좀 약화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아 그때 그러면 미국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미국 경제 되게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전망.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미국 기업들 애플이나 구글 같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장사 잘 되면 우리나라 그렇죠. 서버용 D램도 잘 나가고 뭐 디스플레이 제품도 잘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선진국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요의 어떤 개선들이 나타날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또 좋아지는 징후들이 보이는데 그 징후들을 함께, 그래서 처음에는 환율, 그 다음은 수출, 뒤로 가면서 미국 지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점검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점검표를 놓고 보니까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환율도 매력적이지만 여러 지표들 이제 크게 책에서는 3개 정도를 설명을 하는데 셋 중에 하나가 드디어 매수 신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정말 무서워서 못 사겠고 저도 못 사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달러 보유하고 있는 거 좀 팔아가지고 n분의 1씩 한 3분의 1씩 이렇게 매매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그 1월 말 2월 초에 이제 우리 연휴 중에 미국도 지표가 나왔는데 그걸 봤더니 또 좋아지는 척하다 나빠진 게 하나 있고 나빠지다 좋아지는 게 있어서 여전히 셋 중에 하나만 좋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시장을 사기는 사는데 적극적인 베팅보다는 저평가됐으니까 조금 사보는 정도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포스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를 샀길래 저러나 싶을 텐데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거액은 아닙니다. 중간에 어디쯤에 금액이에요. 저희 그 운용이라는 게 그렇지만 금방금방 매매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빼놓는 게 그렇게 참 투자해서 어려워서 다들 그러잖아요. 어디 몰빵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한 번 했던 것도 계좌 인증하고 1월 말에 했던 것도 계좌 인증했는데 그거 둘 다 합쳐봐야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대표 전략으로 소개된 게 이제 한국 주식. 한국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방법은 그 ETF입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렇죠. ETF. 그 중에서 이제 배당금이 제출되는 TR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ETF를 활용을 하셨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 미국 국채도 거기에 연동하는 이제 ETF죠. 이거를 똑같이 50대 50으로 매수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그렇죠. 지표에 의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 결과 20년을 추적을 해봤더니 329% 수익률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수익률이 코스피 몰빵보다는 낮아요. 코스피 몰빵한 게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대신에 그 20년 동안의 변동성이 엄청 적어요. 코스피 몰빵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 주식 매칭하는 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달러 자산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미국 주식 어떤 종목을 사든 간에 달러 자산이잖아요. 맞아요. 미국의 현재 있는 부동산을 사도 달러 자산입니다. 리츠도 있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해외 부동산 펀드가 있어요. 미국 현지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 그 증권사들이 판매한 그런 펀드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미국 국채인가? 다른 달러 자산도 많은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 뭐 저희들이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보는 지수 중에 하나가 경기 산행 지수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 경기 산행 지수가 뭐냐면 경제 성장률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서 움직이는 지표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게 이제 플러스가 나기 시작하고 전년 동기 대비 쫙쫙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신호로 많이 해석되는데, 참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꺾일 때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늘 좋아만 질 수는 없어요.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둔화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둔화됐냐면 작년 7월부터 둔화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둔화되는 시기가 출현하는 시기들이 지난 한 20년 동안 한 3번, 4번 있었는데, 크게 경기가 나빠진 게 그때마다 가장 수익이 좋았던 자산이 미국 달러 표시 국채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황이 오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식에 하다가 너무 손실이 크니까 나 그냥 이자 주는 데가 좋아요 하면서 국채를 와서 수급이 좋아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막 위험 자산을 사다가
안정적인 데를 찾다 보니까 달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또 한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좀 나빠지고 찜찜하다 싶을 때는 미국 달러 표시 국채 사놓으면 이게 마음이 엄청 편해요. 물론 반대로 올해같이 세계 경제가 막 뜨겁게 올해 뭐 성장률 전망 이런 거 보면 놀랍잖아요. 이렇게 경기 전망이 뜨거울 때는 당연히 미국 국채가 수익률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채권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손실이 나봐야 1, 2%입니다. 연 투자 손실이. 근데 주식은 한번 손실나면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의 위험이 너무 높아지고 자신 없는 장이다. 라고 생각될 때는 이게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다른 대안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나 미국 국채나 둘 다 배당도 잘 주고 우리나라 특히 요새 배당 좀 주죠. 그리고 미국 국채는 또 이자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자산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쭉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 정말 좋은 특성이죠. 그래서 한국 주식만 올인하지 말고 미국 국채도 좀 사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미국 국채 사다 보면 국채 말고 회사채는 어떠냐. 뭐 또는 방금 이야기하시면서 미국 리츠, 부동산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인접한 자산으로 공부를 해나가기도 참 좋은 그런 상품이라서 일단 가장 손쉽게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해외 투자의 대안이 되는 상품은 미국 국채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국채를 직접 사시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증시에 미국 상장돼 국채에 연동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라는 되게 많아요. 그걸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사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환해지 안 된 거. 예. 그러니까 그 H가 안 붙은 거. 그렇죠. 예. 그 ETF 종목 맨 뒤에 H 가로치고 H가 붙어 있는 거는 환율을 해지했다는 의미인데 그거 말고요. HA가 안 붙어 있는 거. 그 ETF 말씀드리는 겁니다.